세수 펑크 충격이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말입니다. 얼마나 세수 결손이 났는지 이것부터 먼저 볼까요? 7월 현재입니다. 세수 결손액은 43조 4천억 원입니다. 역대급이에요. 단 한 번도 40조까지 세수가 결손된 적은 없습니다. 돈이 안 거친다는 거잖아요. 세금이 안 거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윤석열 정부 탄생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저지러 놓은 경제의 어떤 난맥상 세세하게 이게 취재를 해서요 국민들에게 아주 공개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게다가 경제개혁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죠? 더디잖아요. 그죠? 당장 최저임금을 내려야 되는데 올렸어요. 주휴수당 폐지는 지금 이야기도 안 나오고요. 주 52시간제는요 나왔다가 쑥 들어갔습니다. 경제개혁에 한 발도 나가지 못했어요. 한 발도. 세금을 좀 깎아준 건 있죠. 세금을 좀 깎아준 건. 법인세 1% 깎아준 게 다예요. 부동산 세금 깎아준 것은 저는 그것도 많이 깎아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세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난 규제가 2022년을 끝으로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경제에.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만 보더라도요. 가게 얻어서 뭐 국밥집을 하든 칼국수집을 하든 햄버거 가게를 하든 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원가에 해당되는 원재료비가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판매관리비라고 이야기하는 인건비 폭등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세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뭐 준조세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 폭등했습니다. 월세 다 올라갔어요. 이자가 올라가니까 가게 주인들도 버티지 못하니까 월세 더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봐서는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하나요? 규모가 있으면서 말입니다. 사람을 쓰지 않고 서빙 로봇을 써가면서 최대로 아끼는 사람들만 겨우 생활비를 벌 정도입니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매출액이 많으면 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영업이익이 많으면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출도 쪼그라들고 영업이익도 쪼그라드니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세금 나올 구멍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가 그만큼 줄어들고요. 법인세가 줄어들고요. 개인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국세 세 가지 3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잖아요. 3대 세목인데 이 세목이 다 무너지니 세수 결손은 당연히 나오죠. 저는 확실하게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개혁이 더뎌졌기 때문에 벌어진 저는 사태라고 생각해요. 경제개혁을 좀 빨리 당겼으면요. 취임하자마자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다. 이거 빨리 해줘야지 바닥경제가 살아난다. 바닥경제가 살아나야지 세수가 많이 올라간다.
그 말씀 여러분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수 결손액이 7월 기준으로 217조 6천억 원이거든요. 원래 400조 8천억 원, 5천억 원을 걷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불가능하다 봅니다. 현재가 벌써 43조 4천억 원이고요. 연말까지 가면 48조가량 늘어난다고요. 48조. 난리도 아니죠.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난리도 아니니까 돈이 부족한 건 어떻게 돼야 돼요? 국세 수입을 잡아놓고 지출을 잡아놓거든요. 지출을. 그러면 부족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추경을 하든가. 추경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채 발행을 세게 하든가. 그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추경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니까 못하는 거고 국채 발행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결국 꼼수가 나왔습니다. 꼼수. 물론 뭐 완전 꼼수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자기금을 갖다 쓴다는 건데 공자기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 회계에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래서 공자기금을 갖다 쓴다는 건데 공자기금은 여러분 정부 내부 지출에 153조 4천억 원의 20%에 해당되는 약 30조는요. 정부가 일반 회계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게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2019년에도 34조 3천억 원 갖다 썼습니다. 2020년에 102조 8천억까지 갖다 썼어요. 올해도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뭐 적어도 30조 이상을 갖다 쓴다고 20조 이상을 갖다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5조 8천억 원이 될 거고 내년에도 갖다 쓰긴 썩을 거예요. 물론 갖겠죠. 갖겠지만 갖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저는요 이렇게 갖다 쓰는 건 뭐 꼼수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괜히 빌미를 주고 긴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긴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저는 이런 것보다가요. 제일 핵심적인 것을 저는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건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세출 구조조정 말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 제가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나 하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7년에 국세 수입이 265조 4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239조 5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말입니다. 세금이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바람에 그 돈 가지고 엄청 풀어댔거든요. 그거 미리 생각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거. 지금 말입니다. 갑자기 2020년에 285조 5천억 원의 국세가 2021년에 344조 1천억까지 늘었잖아요. 그럼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을 앞으로 준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일반 회계에서 공자기금을 갖다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국가예산부터 먼저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병사 월급을 현재 135만 원을 165만 원을 올린다. 세계 최고액입니다. 병사 월급 치고는 세계 최고액. 이거 20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해요. 200만 원. 이거 말입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국방의 의무인데 이게 국방의 의무라고 안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 또 영세아동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립니다. 기초연금은요. 32만 3,180원에서 33만 죄송합니다. 33만 4천 원을 올립니다. 게다가 SOC 선거용 예산들 가덕도 신공항 5,363억 원, 새만금 공항 66억 원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가 예산안에는 저는 충분히 세출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해야지 이게 단순하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은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공적자금관리기금을 투입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년 투입하게 되는데요. 매년 투입하게 되는데 이 투입하는 그 자본의 근거가 이게 말입니다. 외환 평형기금에서 가지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간 평형기금, 외평기금이라는 게 여러분 결국은 환율을 막 꽂아 쓰는 비용이거든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거 떨어뜨리자고 쓰는 비용이 외국환 평형기금인데 바로 이 외국환 평형기금을 쉽게 말하면 공자기금으로 넘겨서 일반 회계에 투입한다는 이야기인데 혹시라도 환율의 불안 지금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8월 21일 현재 1342조 6천억 원이니까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어떤 기운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또 부채를 많이 높이는 결과니까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공적 자금 쉽게 말하면 공자기금에서 받는 것도 이게 결국은 갚아야 될 돈이니까 이것도 결국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던 세출 구조조정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400조였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600조가 됩니다. 50%가 늘어났어요. 이거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구조조정하면요.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말입니다. 공자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 계속 커지는데 저는 이렇게 커지게 놔둘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솔직히 그렇게 많이 틀린 게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 틀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답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표를 보면 현재의 어떤 지표를 분석해 보고요. 또 과거로 쭉 가보고요. 그걸 추세선으로 쭉 분리를 해보면요. 결국 나옵니다. 시장은요. 시장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차원을 본다면 결국 세출 구조조정이 전 답이라고 보는데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전 제대로 된 세출 구조조정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 생각도 한 번쯤 해봐야죠.